오늘 그 강의 주제 자체가 비거리 전문 센터의 비법과 노하우, 이렇게 제가 정한 제목이 아니고 KPJ에서 저희 그냥 이 제목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비법과 노하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비법과 노하우? 그러면 비법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다 해서 이제 비법이 사전적 의미를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비법은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하는 방법, 노하우는 어떤 일을 오래 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방법이나 요령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비법은 제가 공개하지 않는 게 거의 잘 없고 항상 매년 하는 강의에서 제가 하고 있는 방법들을 거의 다 공유 드리고, 그리고 저희 그 골프 코치 모임에서 제가 강의를 그 모임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많이 그날 하는 발표자였는데 거의 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 유튜브에도 많이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노하우는 여기 계신 프로님들이 저보다 더 오랫동안 교습을 하셨거나 골프를 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최대한 제가 갖고 있는 요령이나 방법들을 오늘 다 4시간 동안 최대한 많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골프는 굉장히 저에게는 엄청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를 좋아하는데 베이스 골프를 하고 나서 강의할 일이 조금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2개월 만에 70m가 늘었다라고 하면 다 대체로 그냥 뭐 어떻게 늘었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늘었을 것 같아요? 궁금하시죠? 훈련 루틴을 먼저 알려드리면 처음 이제 제가 비거리를 늘리는 과정을 했을 때 밧줄 스윙을 많이 했습니다. 밧줄 스윙을 그 밧줄 드릴 자체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또 많이 쓰고 계시고 해보셨던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밧줄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 느낌을 그 하는 사람이 느끼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 밧줄을 단순히 뭐 시퀀스를 맞춘다 혹은 리듬을 맞춘다 사용하시는데 밧줄을 갖고 맥스 스피드를 내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밧줄로 공을 치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티에 올려놓고 밧줄 스윙을 하면서 공을 쳐보셨나요? 안 쳐보셨나요? 그 밧줄도 물렁물렁한 성질을 갖고 있지만 밧줄이 가속 구간, 밧줄의 끝 지점에서 펼쳐짐이 있거든요. 그 펼쳐지는 순간 공을 타격하는 연습을 저는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밧줄 드릴이라고 하면 보통 많이 아시는 것처럼 뭐 원스텝으로 밧줄 드릴을 하고 발을 묶어둔 상태로 드릴을 하고 또 이동하면서 스텝을 옆으로 가면서 드릴을 하고 뭐 앞으로 걸어가면서도 밧줄 드릴을 하고 그렇죠. 그거는 대체로 시퀀스를 맞추거나 압력의 이동을 느끼거나 뭔가 리듬을 찾거나 손이 급하신 분들, 몸이 빠른 사람들이 쓰는 방식인데 저는 그 드릴링을 다 하고 나면 밧줄을 맥스 스피드 내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볼을 치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하고 지금 또 제가 엊그제 다시 이제 스피드가 너무 떨어져서 스피드를 올려야겠다 해서 연습을 시작했을 때 가장 처음 했던 게 밧줄 드릴링하고 맥스 스피드 내고 밧줄로 공 치는 연습을 했어요. 공 치는 걸 많이 치지 않아도 뭐 하루에 10개 정도 밧줄로 공을 맞추는 연습을 해보면 그 내가 왼쪽에 축을 두고 디뎌내면서 밧줄이 펴질 때 그 임팩트 하는 시점, 그리고 핸드 포워드가 어느 정도 생긴 상태에서 따라오는 클럽이 헤드가 뒤늦지 않게 쳐지는 그 타이밍의 연습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밧줄이 있으시다고 하면 밧줄로 그냥 리듬만 찾지 마시고 맥스 스피드와 타격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밧줄 드릴 많이 하고 가벼운 클럽으로 혹은 스피드팩을 이용해서 연습 스윙을 가장 빠른 속도로 하게 되죠.
그런데 스피드팩 이용해 보신 프로님들 많으시죠? 아마추어 분들 중에 막 덩치가 크다, 힘이 좋다 하는데도 스피드팩을 휘둘지 못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스피드를 맥스로 내기 위해서는 가벼운 클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무거운 클럽으로 클럽의 속도를 낼 때 근육의 사용과 가장 가벼운 걸로 빠르게 스피드를 낼 때 근육의 부하, 어떤 게 클 것 같으세요? 무거운 걸로 휘둘 때, 가벼운 걸로 휘둘 때. 무거운 거. 대체로 무거운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무거운 거는 출발하게 되면 큰 힘이 들지 않아요. 무게가 움직일 때는 내 몸에 부하가 많지 않습니다. 무게 자체가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가벼운 걸로 휘둘 때는 내 몸의 부하, 저항하는 부하가 굉장히 커집니다. 축을 유지하고 지키려고 할 때. 그래서 단순히 그냥 무겁고 가볍다의 의미가 아니고 가벼운 걸로 빠르게 트레이닝을 할 때 부상 정도의 위험이 훨씬 더 커집니다. 가장 빠른 속도를 낼 때 내 몸의 늘어남과 수축이 극대화되고 거기에서 파워가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무거운 건 출발할 때 그리고 전환할 때에 힘이 많이 들고 가벼운 거는 그 저항하는 게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몸의 부하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스피드팩 훈련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건 얼마만큼의 횟수로 얼마만큼 자주 반복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운동을 하시는 그 분들, 웨이트를 하시는 분들도 그런 휴식과 뭐 오늘 하체 했는데 내일 또 하체 하나요? 여기 몸 좋으신 저희 프로님 웨이트 많이 하시나요? 네. 그러면 가슴 했는데 내일 또 가슴 하세요? 안 합니다. 안 하시죠? 분할하시죠? 맞죠? 그러니까 근육이 사용되고 지치면 그 다음날 퍼포먼스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가벼운 걸로 많이 휘두는 연습의 핵심은 맥스 스피드를 인지시키는 겁니다. 내 머리에. 너가 이만큼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를 인지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육의 피로도가 쌓였을 때 맥스의 퍼포먼스, 가장 좋게 나오는 퍼포먼스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휴식 주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세트를 진행할 때도 그런 속도를 낼 때 얼마만큼 쉬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저희 교습가가 트레이너가 아니고 전문적으로 몸을 공부하지 않았다 하면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오늘 가서 저희 고객님들한테 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모르겠죠. 몇 개를, 몇 세트를 진행해야 될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빈집통이 올 것 같다? 안이 아프다? 심박수?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많이 하다 보면 속도가 떨어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속도가 떨어지는 시점이 그 사람이 그 세트에서 근육의 사용을 다 한 거예요. 힘을, 파워를. 그러니까 저희가 웨이트를 하더라도 무게를 들고 있었는데 와 도저히 못 들겠다 하는 시점은 근육이 털렸다 하죠. 털렸다. 털려서 이제 못 든다. 이거는 아예 힘이 안 들어간다. 그런 건데 속도 트레이닝을 할 때 첫 번째는 스피드팩을 가지고 뭐 레이더가 있다고 하면 속도를 측정합니다. 측정을 하는데 속도가 피크점이다 해서 유지되는 그 구간이 있을 거예요. 뭐 130마일이라고 치면 가벼운 걸로 휘둘렀을 때 130마일, 뭐 128마일, 129마일, 133마일 막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123마일, 122마일 이렇게 뭐 7마일 이상 툭 떨어지는 구간이 분명히 생겨요. 그러면 사람마다 그 구간까지 가는데 몇 개인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럼 맥스에서 80% 정도의 횟수를 한 세트에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10개에서 떨어졌어요. 그럼 나는 맥스 10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속도로. 그런데 고객에게
혹은 저에게 할 때는 8개를 한 세트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는 직전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맥스 스피드를 인지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이 훈련은. 맥스까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100%에서 80%까지 유지합니다. 그러면 3세트 정도를 하고 나면 8개도 성공하기가 어려울 확률이 되게 높아요. 몸의 부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주에 2번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많으면 3번, 보통 2번. 아, 욕심이 난다. 이번 주 컨디션 좋다 하면 3번까지 했는데, 대체로 이제 하루를 했다고 하면 이틀 정도 휴식을 하고 하는 형태로 했어요. 이 기준을 잡는 게 보통 얼마만큼의 횟수와 세트를 진행해야 되는지 사람마다 너무 많이 달라서, 어떤 뭐 여성 고객이라고 하면 뭐 3번 정도 휘두르면 그 속도가 끝나버려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12번씩 휘둘러도 속도가 떨어지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서 뭐 10회를 3세트 한다 이런 기준점이 사실 없고, 저희가 처음에 진행을 할 때 테스트를 보고 그 사람에 맞는 횟수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속도가 하다 보면 늘고 지구력이 생기면서 오래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 2달 혹은 1달 주기로 다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몇 개 정도의 맥스치를 유지할 수 있냐. 그러면 이제 가벼운 걸로 휘둘렀어요. 가벼운 걸로 휘두르고 나면 이제 임팩트를 찾는 타이밍 연습을 해야겠죠. 근데 보통 외국 교습가 분들이나 그런 천 같은 거 세워놓고 찍찍이 부직포로 된 거를 치시거든요. 근데 그 부직포를 뭐 해외에서 사거나 그런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그 스펀지볼 같은 거를 다이소 같은 데도 팔아요. 혹은 애기들 장난감 중에 막 테니스 라켓으로 목 치는 건데 말랑말랑한 공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를 티에다가 올려놓고 치면 똑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를 가지고 그 임팩트 타이밍이라는 건 내가 맥스로 그냥 막 휘두는 거랑 어떤 내 멈춰야 되는 시점, 그런 타겟, 뭔가 충돌이라는 걸 뇌는 알고 있어요. 부딪힌다는 거를. 그 부딪힌다는 인지를 주기 위해서 항상 뭔가 이런 촉감적으로 닿아야 되는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은 부직포 같은 걸 세워놓고 많이 임팩트 연습을 하는데, 저도 써봤는데 엄청 빨리 찢어져요. 빨리 찢어지고 비쌉니다, 일단. 그래서 스펀지공 같은 거 이제 구해서 티에다가 놓고 치시면 똑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임팩트를 연습을 하고 나서 드라이버를 가지고 맥스 스피드 연습을 또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 분들 시키면 보통 10분도 안 돼서 수업이 끝나기 때문에 휴식 시간을 충분히 많이 드리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아까 말했던 털려가지고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공도 맞추지도 못해요. 그러면 조금 더 플랜을 저희가 갖고 나서 일반 고객분들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밧줄 드릴 하고, 스피드 가벼운 걸로 스피드 내는 거 하고, 임팩트 타이밍 뭔가 느껴질 수 있는 걸로 하고 나서 이제 드라이버로 맥스 스피드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부분 다 생략하고 오늘 내가 그냥 고객에게 스피드 트레이닝 하고 싶다 하면 드라이버를 세게 치게 하는 거예요. 세게 치게 하는데,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상태에서 가장 세게 치게 할 때 나오는 볼 스피드 있죠. 저희 고객분들이 뭐 골프장 기준으로 63 정도의 볼 스피드를 낸다 하면 63을 꾸준하게 계속 내다가 속도가 또 떨어지는 시점이 있어요. 떨어지는 시점에 분명하게 휴식을 하셔야 돼요. 아마추어 분들이 제일 못하는 거는 계속 230m가 갔는데 200m가 간다 하면 그때 가장 채를 놓지 못하시거든요. 그때 빠르게 채를 뺏으셔야 돼요. 채를 뺏고 그 순간 이제 휴식을 주고 나서 한 2, 3분 있다가 치면 다시 230m를 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맥스 속도, 볼 스피드 기준으로 했을 때 볼 스피드가 떨어지는 시점이 된다 하면 그냥 훈련을 멈추고
세트를 반복하다가 와 이제는 도저히 그 속도가 안 나온다 눈으로 봤을 때 하면 아예 훈련을 멈추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퍼팅을 하거나 숏게임을 하거나 하는 느낌으로 전환해서 하시면 돼요. 제가 이런 강의나 뭐 교육 같은 거를 들으러 갔을 때 제일 첫 번째 많이 들었던 생각은 내가 현장에서 어떻게 지금 당장 쓸 수 있을까? 도구도 없고 저분들이 했던 어떤 일정한 루틴을 내가 따라하기 굉장히 힘든데 당장 내일 내가 가가지고 하고 싶은데 테스트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했을 때 그냥 써보면서 생긴 방법이 드라이버를 그냥 치시면 돼요. 스피드팩 뭐 주문하는데 올 때 며칠 걸리잖아요. 그러면 드라이버를 세게 치게 하고 맥스 스피드를 측정하는 거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밧줄 드릴, 가벼운 거, 타이밍, 드라이버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무언가를 손에 잡고 하는 연습이죠.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었어요. 제가 하는 훈련은. 이 세 가지 중에 3번이 좀 전에 했던 맥스 스피드, 최대 속도 훈련인 거고, 첫 번째 이제 신경계 트레이닝, 두 번째는 SSC라는 프로그램입니다. SSC는 근육 기전이에요. 근육 기전. 근육이 힘을 쓰는 기전에 있습니다. 신경계 트레이닝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시신경 트레이닝 해보신 적 있으세요? 투어를 하시거나 뭔가 배울 때 시신경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 에임 포인트, 발의 감각, 내 경사를 느끼는 전정기관 트레이닝. 그래서 신경을 처음에 느낄 때 눈과 뭐 귀, 코, 피부, 관절, 근육들로 이제 느끼거든요. 내 지형과 속도나 기울기나 이런 것들을. 그런데 시신경 트레이닝과 그 전정기관 트레이닝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셔도 됩니다. 하면 할수록 좋아지고요. 그리고 시신경 같은 경우에는 빨리 둔해져요. 내가 휴대폰을 오래 본다거나 뭔가 피로하다거나 하면 또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SSC 같은 경우에는 SSC를 저는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권영우 박사님 강의를 들어도 SSC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SSC는 신장 수축 주기를 이야기합니다. 늘어났다가 수축하는 주기인데, 여기서 SSC가 핵심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 지면 발력이에요. 지면 발력과 함께 내 몸이 늘어났다가 수축하는 형태를 얘기하는데요. 점프를 할 거예요, 제가. 점프를 할 건데 스쿼트를 다 한 상태에서 점프를 하는 느낌과 서 있다가 앉았다가 점프를 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높게 뜰 것 같으세요? 두 번째 거. 그죠? 엄청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근육은 늘어나 있는 상태가 길어질수록 수축하는 파워가 작아져요. 순간 늘어났다가 수축해야 근육이 힘을 씁니다. 이 포인트예요. 그러면 자, 저희가 백스윙이라는 모션을 했어요. 백스윙 때 꼬임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힘을 쓸까요? 자, 방금 이야기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백스윙에서 아마추어 분들은 꼬임이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하시죠. 꼬임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꼬임이 생겼다는 말은 근육이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다운스윙 때 힘을 많이 쓸까요? 힘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꼬임과 회전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목적을 해야 되는 건 그 최대 가속 구간이라고 하는 이 구간에 가장 힘을 많이 쓰는 게 핵심인데, 보통 꼬임에서 힘을 많이 쓰죠. 힘을 많이 쓰고 그 힘을 풀어내면서 이제 속도를 못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SSC를 또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저희가 점프를 할 때 이제 뒤꿈치가 땅에 닿지 않은 형태에서 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뛰는 동작이
SSC예요. 뒤꿈치라는 뼈가 땅에 닿으면 내 그 종아리의 근육이 많이 늘어나게 되죠. 맞나요? 그러면 폭발력을 잃게 됩니다. 내가 점프를 할 때 이렇게 뛰는 것과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뒤꿈치를 들고 뛰는 것 중에 뭐가 편해 보이세요? 그쵸? 뒤꿈치가 땅에 닿지 않는 형태. 그러면 SSC의 핵심은 근육의 길이와 상관이 있고, 그리고 땅에 지면에서 올려주는 힘이 힘줄에 저장이 되면서 근육과 힘줄의 파워가 늘어나는 기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데 SSC라고 치시고 그런 한국 그 트레이너 분들이 강의를 해준 내용과 뭐 글 같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를 내가 레슨에 어떻게 사용을 하냐를 고민을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백스윙이 꼬여야 된다. 아마추어 분들이 와가지고 백스윙이 꼬이질 않아요. 막 백스윙 때 더 뭔가 빡빡한 느낌이나 뭔가 찾아야 된다 하시면 설명해 줄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속도가 안 나는지, 속도가 더 안 늘고 싶으세요? 이렇게 해서 설명할 수 있겠죠. 근육은 늘어났다가 수축하는 주기가 짧을수록입니다. 그러면 핵심적인 구간이 있어요. 저희 스윙에서. 이게 딱 나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 있어요. 어딜까요? 전환 구간. 맞아요. 전환 구간에서 이 SSC가 나와야 돼요. 전환 구간에서 지면과 함께 내 상하체가 분리되는 이 시점이 스트레치가 생길 때 근육에 굉장하게 좋은 에너지가 생기고 그 주기가 짧을수록 폭발력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전환하는 과정에서 많이 쓰시는 드릴들이 있으신가요? 아마추어 분들이 전환이 잘 안 되죠. 다 같이 가죠. 다 통으로 가고. 상하체 분리 없이, 상하체 분리가 뭐 돼야 이게 생기거나 뭔가 할 텐데. 그래서 오늘 이 뒤쪽에 그 내용들을 제가 갖고 있는, 제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트레이닝, 신경계 트레이닝, SSC, 최대 속도를 했는데, 지금 이제 약간 자세도 약간씩 풀어지시고 하품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다 같이. 저희 스피드 트레이닝보다 신경계 트레이닝에서 제일 간단하게 오늘 눈 떠서 혹은 고객들 몸 풀어드릴 때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거 한번 해볼게요. 전정기관이라는 그 쉽게 말하면 달팽이관. 달팽이관이 두 가지로 돼 있어요. 하나는 상하를 느끼는 거, 하나는 좌우를 느끼는 겁니다. 달팽이관은 그 머리카락에 모래가 쌓여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털에 모래 같은 움직이는 물질이 저희 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고개를 아래로 숙이면 그 모래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 털을 쓸게 되고, 그러면 내가 숙였구나를 내가 인지하는 거예요. 좌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발을 앞뒤로 이렇게 붙여서 일자로 서보세요. 발을 앞뒤로 붙여서 일자로 서봅니다. 자, 이거를 아마추어 분들 강의할 때 이거 하면 넘어지시는 분들 엄청 많으세요. 이게 뭐라고 약간. 자, 그럼 이제 난이도를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자, 발을 붙인 상태에서 고개를 위아래로 움직여 보세요. 자, 8번 각자 8번을 다 하셨다 하면 고개를 좌우로 왕복 8번 하셨나요? 이제 저희 또 한 발만 할 수 없으니까 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발 바꿔서 위아래로 왕복 8번, 좌우로 왕복 8번. 다 하셨을까요? 네, 앉으셔도 됩니다. 어떠세요? 넘어질 것 같죠? 쉽지 않죠? 이걸 아마추어 분들 시키면 잘 하시는 분들이 정말 잘 없어요. 한 15%? 10% 정도 되는 분만 하고, 아니면 다 이렇게 넘어질 듯한 느낌을 하는데, 한 3일 정도만 반복해도 그런 게 엄청 줄어듭니다. 모래가 움직이는 연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조금 더 그 흐름이 매끄러워지게끔. 이 전정기관이라는 게 느끼는 게 뭐 기울기, 우리의 균형 감각도 느끼지만 가속을 느껴요. 속도.
얘가 하는 기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정기관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 하면 내가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는지, 얼마만큼 숙여져 있는지를 잘 느끼지를 못하세요. 제가 베이스골프에서 레슨을 할 때 가장 먼저 이제 몸 푸는 시간을 갖죠. 보통 하는 때 몸 풀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지금 했던 거예요. 스트레칭을 시키기 이전에 방금 시켰던 전정기관을 운동시킵니다. 그럼 넘어질 것 같다고 다들 하셨잖아요. 그럼 넘어질 것 같을 때 어떻게 균형을 잡으셨어요? 그쵸? 발에 힘을 많이 주셨죠. 발이 많이 움직입니다. 이 훈련을 하게 되면 넘어지지 않을 때 발을 많이 쓰게 돼요. 발의 신경이 죽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발의 신경을 깨워 주셔야 돼요. 레슨을 할 때 발을 쓰라고 하는데 이 발을 사실 어떻게 쓰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발에 감이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여성분들. 그래서 이걸 할 때 발의 자극을 짧은 시간 안에 가장 빠르게 많이 줄 수 있고, 그러면 발의 신경이 깨어난다는 말은 뭐냐면 모든 신경의 활성화가 자연스럽게 잘 일어납니다. 방금 고개를 좌우 위아래로 움직였을 때 시선이 자연스럽게 같이 따라 움직이죠. 좌우도 마찬가지고 위아래도 마찬가지고, 이 시신경과 발, 전정기관의 신경이 모두 다 쉽게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안정적인 포지션이라는 건 다리를 벌리고 있을 때, 양발을 그 다음 모으고 있을 때, 그 다음 양발을 앞뒤로 모으고 있을 때, 그 다음 한 발로 서 있을 때거든요. 이제 앞뒤로 이렇게 했는데 이걸 너무 쉽다, 프로님 이거 너무 쉬워서 이제 못하겠다 하면 한 발 들고 시키시면 돼요. 한 발 들고 이제 시키는 거예요, 이 동작을. 그러면 많은 것들이 좋아집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레슨 빨이 좋아지죠. 아마추어 분들은 이런 기전이나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시죠. 그냥 몸 풀라고 하는데 시키는 거예요. 근데 설명드리죠. 지금 발 움직이시죠? 이제 발이 신경을 깨워준다, 몸 풀 때 좋다, 그 정도인데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아마추어 분들은 내가 어떤 각도로 있는지, 일어나는지, 기울어져 있는지, 어느 정도 있는지 잘 모르세요. 그런데 그런 감각들을 계속해서 깨워준다 하면 코치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듣게 됩니다. 귀가 아니고 몸이 알아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저희가 교습을 할 때 고객이 귀로 알아듣는 게 아니고 몸이 알아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신경, 시신경, 전정기관, 발을 통해서 몸이 알아듣게끔 계속 트레이닝을 저희가 시켜야 돼요. 숙제 드리면 안 하거든요. 집에 가서 하세요. 이러면 절대 안 하세요. 그래서 올 때마다 그래도 주에 뭐 한 번, 두 번 온다 하면 한 번, 두 번이라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냥 짧은 한 3분 정도 써서. 그래서 신경 트레이닝과 SSC 최대 속도 훈련을 저는 루틴으로 2달 동안 계속 한 거예요. 뭐 시신경은 저희 그 구슬 같은 걸로도 할 수 있고, 뭐 A자를 벽에다가 붙여놓고 움직이는 거일 수도 있고,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리면 전정기관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움직일 때 내 발을 모아둔 상태에서 고개를 움직이지 않고 앞에서 이제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네, 이쪽 정면으로 보시고 발 앞뒤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 이 시선이 있습니다. 고개는 돌지 않고 눈만 얘를 한번 따라와 볼게요. 오케이. 또 눈만 얘를 따라와 볼게요. 네. 또 눈만 따라갑니다. 어려우시죠? 네. 방금 같은 포지션에서 고개가 돌지 않고 눈만 따라가는 동작을 한다 하면 이 시각 트레이닝에 있어서 진짜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조금 더 하고 넘어가면, 저희가 좀 전에 이 고개를 돌리는 동작을 했죠. 그러면 목의 가동 범위를 체크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디까지를 불안해하고 안 불안해하는지를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트레이닝 처음에 이제 웜업이라고 표현하지만
코치가 이 사람의 어느 몸 상태인지를 체크하기 굉장히 좋은 동작들인 거예요. 좀 전에 했던 게.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오른쪽은 부담 없이 도는데 왼쪽으로 고개를 못 돌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거의 90% 눈의 움직임이 왼쪽으로 잘 안 움직이실 거예요. 이거는 저도 테스트를 많이 해봤고 강의를 들으러 다닐 때 진짜 막 와, 이분들이 기적을 만난 것처럼 하시는 교육이 되게 많았어요. 시신경에서. 팔이 본인은 뭐 이전에 부상 정도가 있어서 팔이 어깨가 올라가지 않는다. 근데 한 시신경 5분 해요. 근데 갑자기 막 팔이 막 이렇게 올라가요. 자기는 허리가 숙여지지 않는다 했는데 막 시신경 하고 나면 갑자기 막 손이 닿아요. 그러니까 시신경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도 시신경 트레이닝을 하고 나면 강의가 좀 더 잘 보일 테니까 저희 앉은 자리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펜 같은 거 있으시면 펜을 제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자세를 일단 조금 더 곧게 하시고, 자, 이 펜을 가까이 왔다가 멀어졌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사시가 되겠죠? 그거를 한 10번 한번 해볼게요. 하고 10번을 하셨으면 이 펜을 좌우로 움직여 볼게요.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가는 게 좋으신데 좌우로 계속 반복할게요. 이거를 할 수 있는 한 원래 옆에 사람이 없다고 하면 최대한 끝 지점까지 갔을 때 사람마다의 범위가 다 달라요. 안 좋으신 분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눈이. 근데 많이 가는 분들은 멀리 움직이는 거고, 그거를 초점을 잃지 않고 따라오는 건데 혼자 할 때와 내가 앞에 서서 그걸 해줄 때 차이가 뭐냐면, 불안한 분들은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발을 앞뒤로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까 그러셨거든요. 오른쪽으로 오다가 눈을 정상으로 돌렸다가 가요. 초점을. 아까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오른쪽으로 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불편해서 제자리로 갔다가 해요. 초점의 움직임이 위아래로 움직여도 혹은 대각선으로 움직일 때 그 시선이 따라가다가 그 초점을 잃어버리고 하는 것들을 조금씩 계속 트레이닝해서 그 끝 지점까지 가도 초점을 잃지 않고 계속 따라올 수 있게끔만 훈련시켜도 돼요. 이거는 제가 뭐 보여드릴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데 정말 대단한 힘이거든요. 힘도 세져요. 불편한 관절들이 많이 풀려요. 그래서 통증이 있으신 고객분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저희 일반 분들 중에 뭔가 운동을 하지 않다가 뭐 운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아니면 생활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가볍고 가동 범위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짧아요. 시신경은 굉장히 짧아서 집에 돌아가시면 또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나에게 레슨을 받는 시간만큼은 좀 더 편한 몸 상태와 좀 더 좋은 몸 상태로 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레슨을 할 때 공이 잘 맞습니다. 레슨을 할 때 공이 잘 맞아요. 근데 선수들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선수들은 필수적으로 무조건 계속 시키셔야 돼요. 그냥 하루에 한두 번은 계속 하고 전정기간도 계속 하고 하셔야지 감각이 좋아집니다. 제가 선수들 오면 물어봐요. 어떤 고민이 있어서 왔냐고. 그러면 비거리에 관련된 친구들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시합 때 고민이 있어서 찾아오는 선수들도 많겠죠. 그럼 물어보면 감이 없대요. 자기가 감이 되게 좋았는데 감이 없대. 코스 나가면 요즘 감이 없으신 분들, 저도 감이 없어요. 저희 교수가들은 감이 없죠. 감이 없어요. 채를 잡지 않는 이유도 있죠. 채를 잡지 않으니까 그런 건데, 선수들은 감이 떨어졌다, 감각이 안 좋다 하는 것들은 이런 감각적인 훈련들을 계속해서 섞어줘야지 살아납니다. 내가 이 고객을 봤는데 오늘 하루 종일 앉았다가 와서 저녁에 레슨을 받아요.
와,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감이 없지? 야,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 되게 많으시죠? 그런 분들 감이 없을 때 감각을 깨워주는 훈련들을 정말 조금 꾸준히 한두 달만 시켜봐도 말을 알아듣는 게 달라지고 몸이 알아듣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스피드 트레이닝을 하고 신경 트레이닝을 하고 SSG라는 거를 내가 이해하고 내 몸에서 그 짧은 스트레치를 느끼려고 하고 짧은 스트레치 구간을 트레이닝 시키고 하는 과정들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피드 트레이닝이라는 건 보통 맨몸으로 할 수 있는 스피드 트레이닝과 클럽을 갖고 할 수 있는 스피드 트레이닝이 있겠죠. 그럼 맨몸으로 할 수 있는 스피드 트레이닝은 뭐 플라이오메트릭이라는 걸 검색하시면 유튜브에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하이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하는 방식에는 근력, 뭐 파워, 순발력, 균형감 이런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폭발적으로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연습들을 모든 엘리트 선수들은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골프는 지금은 너무 많이 트레이닝이 좋아졌죠. 근데 여기 앉아 계신 프로님들이 운동을 할 때는 많지 않았던 방식입니다. 근데 요즘 뭐 미국 선수들이나 미국 주니어 선수들도 이 트레이닝의 관점에서 엄청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쓰고 있죠. 근데 스피드 트레이닝을 할 때 첫 번째는 위험합니다. 부상의 정도가 너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맥스 스피드를 훈련하거나 할 때 몸에서의 부하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관절마다 근육이 늘어났다가 수축하는 그 과정에서 부담이 굉장히 많이 돼요. 부담이 많이 되는 걸 몰랐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것들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스피드 트레이닝을 무작정 어떤 고객에게 시키면 그분이 다칠 위험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이거는 강동에게 맞는 방법이었다. 강동에게 맞는 방법이라는 건 지금 여기 많이 앉아 계신 남자 프로님들 중에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나 근육이 이미 관절을 보호할 만큼 잘 형성돼 있다 하신 분들에게는 스피드 트레이닝을 하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짧은 시간에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비거리의 증가를. 제가 군대를 25살에 군대를 갔거든요. 그래서 27에 전역을 했는데 군대 가면 남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할 게 없어서 운동을 겁나 합니다. 겁나 매일 중량하고 운동하고 계속 해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너무 막 몸이 상태가 제 느낌에 막 좋은 거예요. 봤을 때는 좋진 않았는데 제 느낌에는 되게 좋았어요, 느낌이. 그래서 그때 스피드 트레이닝이라는 걸 만난 거예요. 그 방식을, 그 연습 방식과 트레이닝의 기술과 얼마만큼의 주기로 휴식을 해야 하며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엄청 짧은 시간에 제가 70m가 는 거잖아요. 근데 어떠세요? 저희 고객님들은 잘 없으시죠? 그리고 특히 또 남자분들 중에 웨이트를 막 한 15년 했어. 이런 분들은 스피드를 늘리기가 또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폭발력과는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적절한 근육량과 속도를 시킬 수 있는 훈련이 있다고 하면 늘릴 수 있는데 보통은 다치시겠죠. 그래서 여성분들은 근력이 생길 수 있는 연습 방법들이 효과를 많이 보는 거예요. 바람개비. 여성 아마추어 분들 중에 바람개비 휘둘고 거리 늘었다고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프로님들이 맨날 그 바람개비 주고 휘둘라고 하죠. 근데 남자 선수들은 바람개비 하면 속도가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속도 훈련이 아니고 바람개비는 저항을 하면서 근력을 키우는 운동이에요. 바람개비의 저항이 내가 움직일 때 내 몸에 힘을 쓰게 하고 엄청 근력량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근력을 키울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는 여성분들은 바람개비를 시키고 힘이 있는 남자분들은 스피드 트레이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에 맞춰서 이 고객분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를 체크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겠죠. 필요 없는 훈련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훈련을 제공함에 따라 퍼포먼스가 늘어나는 거니까
꼭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